네,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지난 시간 이어서 채권자 대위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49페이지 4번까지 보셨습니다. 자, 649페이지 4번.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네요. 1번에 보면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자, 일단 피대위 채권, 피보전 채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병을 채권자로 하고 채권자, 그 다음에 갑을 채무자, 그 다음에 이제 을을 제3채무자. 자, 이렇게 제시했을 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이것이 피보전 채권이고죠. 피보전 채권. 그 다음에 이제 이 채권자에 의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피대위 채권이다. 이렇게 이 그림은 이제 지난 시간에 그렸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전 채권은 일단 변제기에 도래해야 된다. 그렇죠? 변제기 도래해야 되고 변제기 도래가 돼. 자, 근데 이제 변제기 도래한다. 여기 예외가 있었죠.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법원 허가를 받았을 때는 이때는 변제기 이전에 또 행사할 수 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보존행위라 하기도 하고 보존행위, 그렇죠? 가능하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보전의 필요, 이행기 도래, 변제기 도래가 돼야 되는 게 원칙이고, 이 법원 허가나 보존 행위, 보전 내지 보존 행위일 때는, 도래 전에도 변제기, 즉, 이행기 도래 전에도 가능하다, 가능,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전의 필요성이, 제가 순서를 좀 바꿨네요. 그죠? 지난 시간에는 이 변제기 도래, 즉, 이행기 도래를 2번으로 했는데, 그냥 이 지문이 지금 이것부터 나오는 바람에 이거 먼저 썼는데 순서 바뀌어도 관계는 없겠죠. 자,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해야 된다. 피보전 채권은. 그래서 이제 이 피보전 채권은 금전 채권일 수 있고, 그죠? 금전 채권일 수 있고 또 특정 채권일 수도 있다. 네. 금전 채권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하는 게 원칙이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요. 예외가 있죠. 근데 특정 채권은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특정 채권은 뭐 등기청권 이런 거, 병의 갑에 대한 등기청권, 이런 것들은 이제 특정 채권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 피대위 채권은 또 여러분, 뭡니까? 피대위 채권은 일신 전속권이 아니한다. 그죠? 일신 전속권. 이런 것이 아니어야 된다. 뭐, 부양청구권, 인지청권, 유류분 반환청권. 이런 것들이 피대위 채권이 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피대위 채권은 또, 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 형도로 해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행사를 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복습 한번 해봤고요. 방금, 자, 그러면 649페이지 제일 밑에 5번의 1번 지문 다시 한번 보시죠. 채권자는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네, 법원 허가 또는 보전행위. 맞고요. 2번,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 독자적인 사정에 기한 사유는 주장할 수 없다. 예, 병하고 을과의 이 두 사람 사이에 뭐 독자적인 어떤 사정 이런 것들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채권자 대위권이니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피대위 채권, 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얘가 병이 채권자가 행사하는 것이지.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어떤 독자적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요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에 해당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주장할 수는 없다. 맞고요. 3번.
채권자 대의 소송의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을 가지고 항변을 가지고 원용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얘가 말이죠, 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채권자 대의권 행사하니까, 행사 들어오니까 제3채무자가 가만 보니까 채무자의 이 채권자에 대한 이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거든요. 보니까 시효가 완성됐어요. 달리 표현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피보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이걸 과연 이 제3채무자가 자기가 값 대신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러한 항변은 허용되지 않는다. 원용할 수 없다. 즉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이은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3채무자는 3번 정답이고요. 4번 채권자가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한 때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되고, 채무자가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가 채권자 대의 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는요, 이 갑이 이 피대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더라도 그로서 이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대항하지 못하며,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지문이 끝난 게 아니군요.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대의 사실을 채무자 갑에게 통지하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해서 대위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줄여서 표현하면, 일단 채권자 대위 사실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통지를 해줘야 되고, 설사 통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는요, 이때는 갑이 채권자에게 대항을 할 수가 없어요. 설사 그 피대의 채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가지고 결코 대항하지는 못한다. 5번 채권자 취소권도 대의권의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여러분 좀 이상하지만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자 취소권도 대의권에 객체한다. 예? 채권자 취소권이 이제 곧 나오겠죠. 406조에서. 채권자 취소권이나 채권자 대위권도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자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또 정의 또 채권자다. 예를 들면. 그럼 채권자, 채무자, 그럼 또 갑이 또 뭐가 됩니까? 제3채무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도 대위권의 객체가 되고, 채권자 취소권도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네. 자,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해설에 밑줄 작업 좀 하고 가면요. 2항 부분에 두 줄입니다. 채권자 대의권 행사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 독자적 사정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느냐. 소극. 그 다음에 제일 밑에 3항, 해설의 제일 아래 3항, 채권자 대의 소송의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을 주장할 수 있느냐, 원용할 수 있느냐. 역시 소극입니다. 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이어서 이제 문제가 연결이 되니까 653페이지 10번 넘어가겠습니다. 10번 653의 10번 채권자 대의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 피보전 채권, 이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아예 인정되지 않는다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이것은 뭡니까? 부적법 각하해야 된다 했죠. 부적법. 이건 지난 시간에 이거 나왔던 겁니다. 기각이 아니고 부적법 각하. 그래서 밑에 해설을 좀 보고 가시죠. 제일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서 대위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 뭡니까? 피보전 채권이죠. 이 피보전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는 채권자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 소송을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부적법 각하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각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지문이 몇 번 반복되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부분은 스쳐가기 쉬우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1번 틀리고 정답이고요. 2번 수의민이, 자, 이 수의민이 민법 688조 제2항 전단에 정한 위임사무 처리 비용을 위임인에게 구할 수 있는 경우 수의민이 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 행사할 때, 그러니까
이것은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병이 수의민이고요. 수의민이고, 그 다음 이제 갑이 위임인이고, 이 위임인이 제3자에 대한 채권입니다. 이 채권, 이 피대위 채권,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위임계약 관계에서는 이제 사무처리를 하게 되면 위임인이 물론 이제 위임계약은 유상성, 무상성이 같이고 유상계약일 수도 있고 무상계약일 수 있죠. 보수가 지급되기로 약정이 되면 유상계약이고요. 보수가 없는 이와 같은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인데, 이건 이제 보수가 약정이 된 거죠. 이 사안에서는. 그래서 이 수임인이 자기가 사무처리한 대신에 위임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기로 됐을 때, 또는 뭐 사무처리 비용을 받기로 했을 때, 그 비용을 뭐로 해서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보수나 비용을 피보전 채권으로 해서 위임인의 제3자에 대한 이 채권, 이것을 이제 대위하는 이런 모습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 위임인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닙니다. 비록 이것은 금전 채권이지만 보수나 비용은 금전 아닙니까? 금전 채권이지만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는 위임인의 무자력은 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자력이야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까 그랬습니다. 금전 채권일 때 반드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느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자, 그러면 2번 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임인이 민법 제688조 제2항 전단이 정한 위임사무 처리 비용을 위임인에게 구할 수 있는 경우, 수임인이 위 청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피보전 채권으로 하기 위해서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거기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3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가옥에 대한 명도 청구를 하는 경우, 이때 역시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도 결국 뭐죠? 금전 채권이죠. 보증금 하니까 금이 뭡니까? 이 금전 아닙니까? 그래서 보증금 반환 채권도 금전 채권인데, 이거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병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이에요. 양수인인데, 그것을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양수인이고요. 양수인이고, 자,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이렇게 됐죠. 이런 경우에는 이때는 역시 무자력을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네. 일단 가옥에 대한 명도 청구를 원래 여러분 보증금은 무엇이 전제가 됩니까? 보증금 반환은 뭐가 전제가 되죠? 가옥이 건물이 명도돼야 되겠죠. 명도돼야지, 비켜줘야지, 세입자가 나가야지 뭐 보증금. 예? 물론 이제 보증금 반환과 건물의 인도 내지 명도는, 가옥의 인도는 동시행관계에 있습니다만은, 동시행항변권에서 나옵니다만은, 어쨌든 그 명도와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명도가 돼야지만, 그러니까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가옥에 대한 인도청권, 이것을 이제 이 양수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기 위해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보증금 반환 채권은 누구의 권리입니까? 임차인이 갖고 있는데, 그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 병이 양수를 한 경우에. 이 사안이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본래는 세입자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 그죠? 그런데 그 반환 채권을 이 병이 양수를 한 상태에서 결국 반환 채권은 누구에 대한 권리입니까? 갑에 대한 권리죠. 갑에 대한 권리. 근데 그걸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전제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임차인이 건물 명도를 해준다는 게 또 전제가 되죠. 그래서 이 갑의 을에 대한 건물 인도청권, 즉 가옥에 대한 인도청권, 이것을 이 양수인이 대위 행사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을 하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3번을 읽다 보면요,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 임차인을 상대로 가옥에 대한 명도 청구를 하는 경우 이때는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 다음 4번.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항변 사유만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대의권 행사 들어오면 이 그림에 보시죠. 병이 을을 상대로 채권자 대의권 행사 들어오면 이때는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맞서서 항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갑에 대한 항변 사유. 갑에 대해서 맞설 수 있는 자신의 채권자인 이 갑에 대한 어떤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지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는 을은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나왔었죠. 만약에 갑의 병에 대한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을은 그 소멸시효 완성을 항변할 수는 없다. 그랬죠. 그래서 4번에 채권자 대의 소송에 있어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항변 사유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갖는 항변 사유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없다. 맞죠?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11번 보실까요? 11번. 자, 2013 사무관 승진 문제. 채권자 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선 1번. 채권자 대의권은 재판상 재판회의 어느 방법에 의하여 행사하든 상관없다. 그렇죠?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되지만 재판상으로 해야 되지만 대의권은 그렇지 않다. 2번. 채무자가 채권자 대의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까 했죠? 그리고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해제로서 대의권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방금 여러분 뭐라 했어요? 방금 이 제3채무자는 자신에 대한 채권자는 갑이죠. 뭐 병에 대한 관계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지만 자신에 대한 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제 갑이 채권자인데 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항변 사유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병에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갑에 대해서는 뭐 을이 매매 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뭐 대금 채무를 이제 갑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을이 잔금을 쳐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있다. 채무자인데 사실은 이 갑이 계약 위반을 해갖고요. 계약 위반해서 이 을이 갑을 상대로 해제권 행사한단 말이에요. 해제권. 해제권. 이건 당연히 을의 갑에 대한 사유죠. 을과 갑 사이에 이루어진 사유 아닙니까? 이 해제를 가지고 당연히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 내가 지금 갑한테 본래 잔금 지급 의무가 있었던 것은 맞다. 그렇지만 갑이 약속을 깨뜨리기 때문에 계약에서 정한 어떤 위반 사유가 채무불이행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내가 그 계약을 해지했다. 해지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대의권 행사하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맞설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2번.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채무자가 채권자 대의권 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지만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갑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 을이 매매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해제로서 대의권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채권자 대의권 행사의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반복되죠. 채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가 누구라고요? 채권자, 병하고 제3채무자 을 사이의 독자적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하지는 못한다. 그렇죠? 이 병하고 뭐 을과의 관계에서 발생된 어떤 독자적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장하지는 못한다. 항상 저 채무자가 끼어 있어야 되죠. 채무자 을이 갑이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포함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피보전, 피대위 이런 개념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병하고 을하고의 독자적인 어떤 사정이 생겼다. 다른 법률 관계에 의해서 그건 이 대의권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 얘기 했습니다. 4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자,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기판력이 제3채무자에게 미치지 않음으로가 아니고 미치죠. 당연히 미치죠. 자, 제3채무자에게 미치고 이를 피보전 권리로 한 채권자 대의 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피보전 권리의 존재를 다툴 수 있다가 아니고 없다. 그래서
미치지 않은 게 아니라 미치고, 자, 병이 갑을 상대로 해서 소송 제기해서 승소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그 기판력은 당연히 기판력이 제3채무자에게 미치는 것이고, 또한 이 제3채무자는 이 피보전 권리의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자, 승소 확정 판결이 떨어졌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11번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좀 넘어가시죠. 이제 또 중복된 내용들이 있어서 661페이지. 여전히 채권자 대위권 연속되고 있습니다. 자, 4번, 5번 연속적으로 보겠습니다. 661페이지. 자,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위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지만, 그렇죠? 이렇게 대위 행사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귀속되지만, 변제 수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가름하여, 변제 수령은 채무자에 가름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네, 맞고요. 맞고, 이 특정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죠. 특정 채권, 등기청권. 이것을 대위 행사하면, 그렇죠? 이 갑이 을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등기청권을 병이 대위 행사하면 그 효과는 갑에게 귀속되죠. 등기가 이제 갑 앞으로 넘어오죠. 그러면 이제 병이 갑을 상대로 또 등기청권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넘겨받으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아닌, 예를 들면, 어떤 이 금전 채권에 있어서의 변제 수령, 이런 것들은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가름하여 직접 자기에게 인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2번, 피보전 채권이 특정 채권인 경우에는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여기 나와 있네요.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아까 했고요. 그 다음 3번. 채권자 대위권도 채권자 취소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판상 행사한다. 반드시 재판상 아니죠.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 그랬습니다. 3번 정답. 4번. 채권자 대위 소송의 기판력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어떠한 사정에 하든 채무자가 알았을 때는 채무자에게 미친다. 네. 좋습니다. 당연히 미친다. 자, 그 다음에 5번.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해서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반복되죠?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 누굽니까? 예? 여기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는 누굽니까? 이 피보전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면 그것에 의해서 직접 이익을 받는 자는 누굽니까? 갑이죠. 갑. 채무자 갑이죠. 그래서 이 갑만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 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그렇죠? 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채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권 등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이건 지금 어떻게 되죠?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또 이 특정 A 토지에 대해서 갑과 병 사이 또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매. 자, 그래서 이 병이 갑의 을에 대한 등기 청권, 이 등기 청권을 얘가 뭐 한다고요? 대위 행사하는 경우. 자, 이 경우, 자, 두 번째 줄에, 2번의 두 번째 줄, 채무자가 방치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 특정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채무자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예, 표현을 좀 길게 했지만 특정 채권은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예, 이것을 위에 4번 문제의 2번 지문을 5번 문제의 2번 지문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문을 불려놓은 거죠. 길게 늘려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서 특정 채권은 무자력을 요하지 아니한다. 3번.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자기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보존행위는 할 수 있다. 네, 원칙적으로 피보존 채권은 이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법원 허가를 받거나 보존행위 했죠. 자, 그 다음에 4번.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의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채무자는 자기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자, 이게 좀 이상하게 가죠. 그러니까 설사 채권자 대위 사실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자신의 그 권리가 채권자에 의해서 대위 행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 효과가 미친다 했죠. 그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를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알고 있었다면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죠? 4번 정답. 그 다음 5번.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 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민법 688조를 준용해서 채무자에게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갑이 해야 될 것을 병이 꼭 위임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법정 위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이 병이 을을 상대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그 비용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맞지요? 네. 자, 그러면은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요. 해설이 이제 나오는데 그 해설의 마지막 사항의 해설입니다. 세 번째 줄부터 한 5줄쯤 되네요. 마지막까지 묶어버리시죠. 뭔지 아시죠? 밑에서 5번째 줄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에게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하고 쭉 나가는 거 있죠. 자, 그러니까 했던 겁니다.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또 설사 통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사실을 대위행사 사실을 채권자의 대위행사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때는 또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방금 설명드린 그 5줄 줄을 치거나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효과 665페이지 제일 밑에 4번 한번 보시죠. 네, 4번.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을 했는데, 자, 1번 지문은 길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건 좀, 보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문제가 출제될 당시에는, 이 토지거래 규제구역이라는 것이 지금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거든요. 허가구역이고요. 그 근거를 두고 있는 법이 국토이용관리법이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사이 좀 변화가 있어요. 이건 그냥 참고로 들으십시오. 국토이용관리법이란 게 줄여서 국토법이란 것이 뭘로 바뀌었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렇게 바뀌었는데 토지거래 허가제가 그러면서 규제구역이 허가구역으로 바뀌고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법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가 삭제되고 다른 법으로 옮겨갔어요. 갈아탔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토지 거래 및 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요. 지금 현재 토지 거래 및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법률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지문이 다시 반복 출제가 된다면 아마 출제자가 그 당시 판례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인용한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잖아. 그죠? 분명히 지금은 이 제도 자체가 국토이용관리법 자체가 없어졌거든.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거든요. 또 바뀌었는데 또 여기에 있던 허가제 제도가 또 지금 토지거래 및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또 갈아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그러한 변화의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렇게 바꾸어낼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당시 판례에 나와 있는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서 출제한다면 지금 그 지문처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여러분이 오해가 좀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바꿔 낼 겁니다. 저는요. 바꿔낼 겁니다. 그런 바꿔내고, 이 근거를 밝힌다면 그 당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근거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가로로 처리를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법이 어떤 법이냐가 지금 여기서 이제 거론을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문제는 이제 이 문장 1번 지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요.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자, 요거 우리 민법 총칙에서 한번 이게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유동적 무효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 만약에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무허가 계약이란 것은 결국 뭡니까? 무허가 계약이란 것은 토지에 대한 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지상권 설정과 같은 이런 어떤 그 지상권 중에서도 유상계약의 하나인데요. 무상은 안 해당 없고요. 유상이 하나인데, 이런 계약을 할 때는 매매계약, 가장 흔한 게 토지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을 할 때는 계약 체결하기 이전에 사전에 관할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할 허가권자가 누구냐면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토지를 허가구역으로 묶일 수 있는 지역은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집가가 급등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미리 국토부 장관이 5년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허가구역으로 묶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어떤 그 평창 동계올림픽 예정지와 관련해서 집가가 급등하고 투기가 이루어지니까 당시 평창 그다음에 또 횡성 뭐 이런 일대를 묶어가지고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죠. 네, 이미 다 지나간 사실이지만, 자 그러면 당연히 매매계약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평창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돼요. 근데 실제로 보면 매매계약 체결부터 먼저 하고 허가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계약 체결하고 허가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고, 허가 받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말입니다. 그것을 절차를 잘 모르는 현지인이라든가 또 그 해당 지역에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외지인들이 사실 적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그래서 무허계약이 이렇게 남발되게 되니까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허가계약을 체결했을 때 당시 관련 법에는, 당시 근거법에는, 국토계획 및 용역에 관한 법률에는 무허가계약을 체결하면 그 사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뭐냐면 당연 무효단 말이에요. 무효, 효력이 없다. 그런데 이걸 그냥 효력이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어떤 그 불합리한 점이 발생이 되냐면, 사실 전혀 투기성도 없고 그냥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버리냐, 무허가계약 체결하면 그 효력이 당연 무효가 돼버리면 이것은 오히려 그 토지의 어떤 이용 측면, 실수요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역행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판결을 내렸다고요? 유동적 무효 판결이라는 것을 내렸는데, 그 유동적 무효는 뭡니까? 이거 설명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잠시 복습이 되는데요. 일단 허가제 제도 자체를 위배할 것을 목적으로 했거나 또는 허가제 제도를 잠탈할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 이 위배는 강행법규 위반이고, 쉽게 말하면 잠탈은 탈법행위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어렵게 하고 있었지, 어렵게 하고 있지, 사실 쉽게 말하면 위배는 강행법규 위반이고 잠탈은 탈법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허가제 제도 자체를 위배하거나 잠탈할 것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이때는 이 무허가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사후에나마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했을 때는, 허가를 득한다, 받는다, 허가를 받는다는 것을 정지 조건으로 했을 때는, 이때는 어떻게 하냐, 소급해서 무허가계약을 체결했을 때로 소급하여 이 계약을 유효항소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일단 무허가계약을 체결했을 이 당시에는 유효다, 무효다 말할 수 없는 어떤 상태에 있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이렇게 판시한 거죠. 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무허가계약을 체결했을 때 곧바로 확정적 무효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제도를 위배하거나 잠탈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이때는 확정적 무효로 하고, 그 다음에 투기성이 없고 어떤 실수요자 입장이다. 그렇다면 사후가 뭐냐?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지나마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는다는 조건이 성취되면, 이거 허가 신청한다 해서 다 허가 떨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뭐 크게 세 가지를 심사하거든요. 수요자의 적격성이나 토지의 이용 목적이라든가 면적의 타당성,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합니다. 해서 만약에 요건에 맞으면 이제 허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허가를 받게 되면 그 효력을 무허가계약 체결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항소를 해준다 그랬죠. 따라서 무허가계약을 체결한 그 순간은 무효다, 유효다 말할 수 없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 지문과 관련된 표현이 드디어 나옵니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을 때 당사 사이에 나타나는 어떤 효과,
법적 어떤 법률 효과,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냐 했을 때 일단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이서 아무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으로서의 어떤 효력, 뭐 중도금 청권, 잔금 청권, 매수인 입장에서는 등기 청권 이런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물권적 효력이 나타날 리가 있나요? 물권적 효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반환 청권 이건 당사 사이에 법률 효과가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 청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유동적 무효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 청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 도대체 발생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전혀 뭐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자,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번째, 허가 절차 협력 청권만은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만 있을 뿐이다. 허가 절차 협력 청권만 발생할 뿐. 허가 절차 협력 청권. 이 허가 절차 협력 청권이 이거 뭡니까? 우리 지금이라도 빨리 허가 신청하러 가자. 응? 우리는 지금 무허가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지금 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도록 하자라고 서로 간에 협조를 구하는 이 협력 청권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반복 출제되는 판례가 허가 절차 협력 청구권을 서로서 구할 수 있다. 소송으로서 서로서 구할 수도 있다라는 판례가 한때 자주 반복되었었죠. 그죠? 출제가. 자, 다시 한번 우리 복습, 유동적 무효에 대한 복습을 해봤는데 과연 이 허가 절차 협력 청권 이것도 채권자 결론 대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허가 절차 협력 청권도 채권자 대의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1번 지문입니다. 자, 1번 지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돌아왔는데요.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1번 읽겠습니다. 자, 국토용관리법, 좀 이제 방금 얘기했고요. 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이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가지는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의 협력 의무의 이행청권, 줄여서 허가 절차 협력청권은 채권자 대의권의 행사에서 보존될 수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 이해되시죠? 예, 맞습니다. 자, 맞습니다. 네, 이런 것은 당연히 금전 채권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채권자가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해서 하는 청구의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까진 좋네요. 제3채무자는 자신의 채권자인 이 갑에 대해서 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항변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으로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틀렸다. 갑의 병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 이걸 가지고 제3채무자가 주장하지는 못한다. 네, 그래서 2번 틀리고 정답. 그 다음 3번 채권자 대의권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채권자 대의 소송의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의 효과 역시 채무자에게 생긴다. 그렇습니다. 채권자 대의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갑과 을 사이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 당연히 그 효과 채무자에게 생긴다. 갑에게 생긴다. 맞습니다. 네, 2번 정답이었고요. 자, 다음 페이지 4번 보겠습니다.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의 말소 절차를 채무자가 아닌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네, 좋습니다. 네, 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5번 문제요. 채권자 대의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자 대의권을 행사할 경우 그 제3채무자는 여러분 항상 이 문제 풀 때 말입니다. 이 그림이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지금 칠판에 제시했던 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가 이 채권자 대의권 문제 떴다 하면 딱 그림이 그 문제지의 여백에다가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뭐 그럴 여유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사실 그럴 여유가 그다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림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떠올라야 돼요. 잔상이라도 떠올라야 됩니다. 이 병갑을의 이 그림이 딱 떠오른 상태에서 지문을 읽게 되면요. 읽어 나가면서 바로 여기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지 않고 이걸 떠올리지 않고 예를 들어 뭐 1번 지문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뭐 대위권 행사했을 때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 막 채무자 채권자 제3채무자 막 이런 용어들이 계속 막 반복되니까 굉장히 뭡니까 혼란스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지극히 당연한 표현을 여러분에게 지금 당연한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당연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림이 항상 이렇게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만약 방금 뭐 예를 들면 이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 만약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한 문제가 예를 들어 딱 설문이 다음은 유동적 무효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내용을 기술한 것이다. 뭐 틀린 거 골라 이러면요. 이 유동적 무효의 이 그림 있잖아요. 지금 제가 칠판에 그린 이 그림이 처음부터 익숙치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조금 노력을 해 주셔 갖고요. 복습을 하시면서 그림을 빨리 잔상을 떠올려 주시는 훈련을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 강의 첫날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저는 PPT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말씀 왜 드렸어요? 그건 칠판에 다 교재 갖고 있고 여러분 교재를 다 지금 보고 계신데 칠판에다가 문제 크게 띄워놓고 하면 그림 그릴 공간이 없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장 자체는 책에 다 있다는 거예요. 책에 다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문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그림이 연상이 돼야 되고요. 이것이 문제를 딱 됐을 때 유동적 무효다면 이 방금 칠판에 그린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것이 딱 떠올라 줘야 돼. 응? 그래야지 여러분이 시간을 대폭 아낄 수가 있어요. 지문 읽고 가만있어 봐 이게 어떻게 되는 사안이지 하고 또 그림을 또 생각해보고 이거 그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을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 시간마다 쉼없이 칠판에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 드린 것이 사실 여러분이 좀 이거 따라서 그리고 쓰고 하려면 좀 귀찮을 수가 있겠어요. 귀찮을 수는 있지만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좀 귀찮게 해주신 것이 나중에는 여러분에게 점수로서 보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강조 드립니다,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곧 채권자 취소권 들어가면 또 취소권에 대한 그림 또 나오겠죠. 그죠? 딱, 이 문제 딱 됐을 때 설문에서 무엇을 묻는 것이냐 하면 그림부터 먼저 떠올리는 습관을 가져보자. 라는 그런 강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1번은 틀렸죠? 왜 틀렸냐면 그림이 떠올랐다 치고 채권자가 이 그림 떠올랐다 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할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가지는 항변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안 된다 했죠.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는 얼마든지 대항할 수 있는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 사유를 가지고는 대항하지 못한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이 떠오르면 이게 바로 1번에서 틀렸다. 라는 판단이 바로 떠오르죠. 아니, 떠오른다기보다 확인이 되죠. 그럼 정답 체크하고 빨리 신속히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자, 그 다음 2번. 채권자 취소권도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칠판에 여기 썼죠. 채권자 취소권도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대위 채권자가 아니라 그의 채무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제소기간의 준수라 했는데, 이 제소기간이 채권자 취소권은 제척기간이 있거든요.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고 그 제척기간은 특히 출소기간으로 본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소. 채점상 출소. 이것도 암기되어 있나요? 채점상 출소. 채점상 출소가 뭐예요? 채권자 취소권. 예? 민법 406조의 채권자 취소권. 지금 방금 나온 그 지문. 또 205조 이하의 점유보호청권. 또 상속법의 상속회복청권. 이것은 이 세 개는 뭐다? 제척기간 중에서도 출소기간이다라는 걸 꼭 암기하셔야 된다. 그죠? 시험 지문에 가끔 물어본다. 출소기간인지 아닌지 꼭 가끔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암기 안 돼 갖고 틀려버리면 이건 정말로 억울한 거죠. 내용 자체가 어려워서 내가 판례를 확인을 못 해갖고 어려운 지문이 나와서 내가 해결을 못했다면 억울하지는 않지만 이런 단순한 이런 것들은 암기가 안 돼갖고 만약에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요. 이걸 제척기간인데 소멸시효로
본다거나 아니면 재측기간 중에서도 출소기간인데 출소기간이 아닌 재판상 그러니까 외로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굉장히 그건 억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암기됐다 치고요. 그럼 이 채권자 취소권의 출소기간 어떻게 규정돼 있어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 안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한다.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네,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한다. 이게 바로 지금 거기 나와 있는 제소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칠판 잠깐 보실래요? 이 채무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지금 갖고 있는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으면 이 채권자가 갑의 채권자 취소권을 뭐 할 수 있다? 대위 행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대위 행사할 수 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이 갑이 지금 을을 채무자로 하고 있고 갑한테는 을이 채무자죠. 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림으로써 자 잠시 후에 이제 나오겠지만 재산을 을이 정이란 자에게 빼돌림으로써 이때 뭐 어떻게 되느냐? 갑한테는 을이 채무자죠. 채무자인데 얘는 뭐가 되냐면 수익자. 채권자 취소권에서는 이제 정을 수익자라 그러거든요. 수익자 또는 이제 그 다음에 무까지 가면 전득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 을의 정에 대한 사회 행위, 재산 빼돌린 행위 이것을 갑이 누구를 상대로? 정을 상대로. 자,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소송으로 해야 한다 있죠? 소송으로 하고 그 취소 소송의 원고는 채무자가 원고가 되고 피고는 누가 피고가 되느냐? 채무자가 아닙니다. 결코 피고는 채무자가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피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갑이 정을 상대로 이 채권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하고 있으면요. 누가 답답해집니까? 갑한테 또 채권자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병이 답답하죠. 그래서 이 병이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팔 걷어 붙이고 뭐 한다고요? 갑의 정에 대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얘가 뭐 한다고요? 대위 행사한다. 그랬을 때 그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 제소기간의 준수가 무슨 소리예요? 채권자 취소 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법률행위 안 날로부터 5년이라 했죠. 그것의 준수 여부는 누구를 중심으로 판단하느냐? 얘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갑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지. 채권자가 이 병하고는 관계가 없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자 여러분 이해됐습니다. 이해되셨죠? 2번 채권자 취소권과 대위권의 객체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대위 채권자 즉 병이 아니라 그의 채무자를 기준 즉 갑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 어렵죠? 예, 옳은 표현입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채권자가 보존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는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고, 채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후 권리를 처분하더라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건 몇 번 반복됐죠? 4번도 반복이네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는 일종의 법정 위임 관계에 있으므로 채권자는 그 채무자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채권자 뭡니까? 취소권. 자, 취소권 들어가는데요.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채권자 취소권부터는 이제 또 새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또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